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깊고 물이 맑아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감나무가 유난히 많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늙은 감나무들이 저마다 굵은 가지를 늘어뜨리고 서 있어 가을이면 온 마을이 붉게 물든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감골이라 불렀습니다. 감골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 집안으로 이름난 김진사 대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와지붕은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튀튀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풍겼고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시어머니 조씨, 부인과 그런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성 깊은 아들 김선비, 그리고 김선비와 혼인한 지 갓 3년이 된 착하고 어진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댁 며느리 연화는 본래 이웃 마을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나 타고난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매사에 성실하여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집온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곤 했는데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은 어찌나 야무진지 그녀가 부엌에 들어가면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조차 요란하지 않고 정겨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으며 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냄새는 담장을 넘어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조씨 부인을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남편 김선비에게는 그림자처럼 조용하면서도 든든한 내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마음은 며느리의 정성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듯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여인이었기에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맞이한 후 아들의 눈길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자신이 아닌 며느리에게 향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질투와 미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상에 올려도 짜다거나 싱겁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빨래가 눈이 부시게 하얘도 풀을 너무 많이 먹였다거나 덜 먹였다며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매서운 눈매로 문 밖을 주시하며 며느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날은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구이와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된장찌개를 맛깔스럽게 끓여낸 터였습니다. 김선비는 밥상머리에서 아내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의 음식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니 내 입이 호강을 하는구려 라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조씨 부인의 숟가락질이 뚝 멈추더니 싸늘한 목소리가 밥상 위로 떨어졌는데 음식이란 자고로 정성이 중요한 법인데 요즘 들어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구나. 국물이 너무 맑아 깊은 맛이 없으니 이는 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라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당황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더욱 정성을 다해 국물을 우려내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답할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의 부당한 꾸지람이 민망하고 아내에게 미안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효자인 그로서는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아내 편을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밥을 넘기며 어머니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들의 태도가 조씨 부인에게는 오히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연화가 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조씨 부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여우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내 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집안을 좌지우지하려 드는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기와집 안에서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는 이웃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는 정말 복덩이야.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도 어쩜 그리 싹싹하게 잘 모시는지 몰라. 우리 집 며느리가 밥만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라며 칭찬하는 소리였습니다. 안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던 조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는데 남들이 며느리를 칭찬할수록 자신이 옹졸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문을 쾅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저 아이를 천사라 여기는구나.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해대다니 내가 기필코 저 아이의 본색을 드러나게 하여 쫓아내고 말리라. 조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미움을 넘어선 무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깊은 곳으로 접어들어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밤바람은 제법 차가워져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다가오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이번 과거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시험이라 집안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떠나는 길에 입을 두루마기를 밤새워 짓고 먼 길을 가는 동안 상하지 않을 마른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보찜을 꾸렸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연화의 옆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남편을 멀리 보내는 걱정과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와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남편이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기원하며 옷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김선비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대문 앞에 나와 배웅을 준비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님 부디 건강히 계십시오. 소자가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하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오냐 내 걱정은 말고 부디 몸 조심하여라. 네가 없는 동안 집안은 내가 잘 건사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말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는 아내 연화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인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집안일이 고되겠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참아 죽으려.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의 뒷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마치 찬바람이 들이닥친 듯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표정을 싹 바꾸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너는 지금 당장 광에 가서 묵은 쌀독을 정리하고 장독대의 장항아리들을 모두 닦아놓아라. 아들이 없다고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보낸 허전함을 달랠 새도 없이 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일복으로 갈아입고 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산한 바람과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해졌는데 마치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를 굴복시키려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감을 주었고 밥을 먹을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화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조씨 부인이 나와 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방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둔 비단 이불이 좀 눅눅한 것 같으니 오늘 해가 좋을 때 꺼내어 널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폐물함은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주 귀한 것들이 들어있으니 말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무거운 이불을 낑낑대며 마당 빨랫줄에 널었고 안방을 청소하며 폐물함의 먼지를 털어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화는 그 폐물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다 줄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연화가 안방을 청소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무서운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장롱 문을 열고 폐물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옥으로 만든 가락지 한 쌍이 영롱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옥가락지를 꺼내어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숨기고는 다시 폐물함을 닫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조씨 부인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방 청소는 깨끗이 했느냐,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소리가 처마 끝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침부터 안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이것 좀 보아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연화가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폐물함을 열어젖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옷가락지가 없어졌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귀한 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갔단 말이냐. 조씨 부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정말로 며느리가 훔쳐간 것으로 오해할 만큼 절박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머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만 했을 뿐 폐물함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이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말이냐.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개도 짖지 않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딱 옷가락지만 가져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가락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컸고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 소라는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하던 김진사 댁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를 얼마나 잡았는데 무슨 곡절이 있겠지.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렸지만 소문이란 본래 나쁜 쪽으로 더 빨리 흐르는 법이어서 어느새 연화는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친 부도덕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이장과 어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집안의 갑오를 훔쳐 친정으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정황상 이 아이 말고는 범인이 없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연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시어머니의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제발 저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사라진 물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녀의 결백을 완전히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고령 노인인 박옹기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함부로 사람을 몰아세워서는 안 되네. 조부인 혹시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게. 박옹의 신중한 말에 조씨 부인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고치며 제가 이 나이에 노망이라도 났단 말씀입니까? 저는 분명히 그곳에 두었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고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슬픔에 잠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자신의 말을 믿어주었을 텐데 하필이면 남편이 없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머님의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발 빨리 돌아와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가며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한편 조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품속에 숨겨둔 옷가락질을 꺼내어 등불 아래 비춰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너는 영락없는 도둑년이 되는 것이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를 쫓아낸 후의 일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모정은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 만큼 잔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도 이 억울한 사연에 분노하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김진사 댁일로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조씨 부인 댁에서 큰 소리가 났다지. 뭐야, 며느리가 정말 훔쳤을까? 아무리 봐도 그럴 사람은 아닌데.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잖아. 가난한 집 딸이라 견물생심이 생겼을 수도 있지. 쑥덕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휘감았고 연화가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네가 죄를 인정할 때까지 밥도 물도 주지 않을 것이다.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연화는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졌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귀신 같은 몰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도둑의 누명을 쓴 채 죽게 될 것이다. 살아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한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물을 마시려 했지만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작은 돌멩이를 던져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 연화를 안타깝게 여기던 이웃집 할머니가 몰래 주먹밥 하나를 창호지 문구멍으로 밀어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새댁 죽으면 안 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기운내.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이 연화에게는 천금 같은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물 젖은 밥을 삼키며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도움조차 없었다면 그녀는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을 굶고도 죄를 시인하지 않자 그녀는 더 강력한 수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것이다. 관아의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시어머니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도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하면 며느리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떨며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관에 끌려가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의 앞길에도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연화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버티는 것이 오히려 남편과 집안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지만 일단 이 집을 떠나 훗날을 도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남편에게 남기는 편지를 썼습니다. 서방님, 저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 다시 서방님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장롱 깊숙한 곳, 남편만이 알 수 있는 곳에 숨겨두고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에는 낡은 옷 몇 가지와 바느질 도구만이 들어있을 뿐 집안의 물건은 쌀 한 톨도 넣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정들었던 장독대와 부엌 그리고 남편과 함께 거닐던 마루가 눈에 들어오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방 쪽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비록 저를 미워하여 내치시지만 서방님의 어머니이시니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나선 연화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알 수 없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휘날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새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감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댁의 아침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서늘하고도 기묘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밤새 며느리가 혹시나 마음을 바꿔 빌러 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다 잠이 들었기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심기가 불편해진 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어젯밤 비에 떨어진 감나무 잎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며느리가 있어야 할 부엌 아궁이에는 불기가 전혀 없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직도 자느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라고 소리치며 며느리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힌 조씨 부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한쪽에 놓여 있었지만 며느리의 옷가지가 들어있던 작은 나무 상자는 비어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며느리의 외출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을 잃은 허전함만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을 샅샅이 뒤지다가 장롱 문틈에 끼워진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였으나 조씨 부인은 내용을 읽어보기도 전에 그 편지를 낚아채어 구겨버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는데 제 발로 나갔구나. 아주 잘 되었다. 이제야 내 속이 시원해지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며느리의 가출을 기정사실로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구겨진 편지를 아궁이 속에 던져 태워버리고는 곧바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린 뒤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그 앙큼한 것이 결국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내 귀한 옷가락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밤새 몰래 짐을 싸서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잠에서 덜 깬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가던 안악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김진사 댁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조씨 부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건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찌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 기막힌 사연을 어찌 전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눈물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며느리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겉으로는 얌전한 고양이 같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구만.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김진사댁 며느리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연화는 하룻밤 사이에 천하의 몹쓸 도둑이자 폐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조씨 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점잖은 촌장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소 연화의 행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태가 석연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조씨 부인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말이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요. 며느리가 정말 훔쳐갔는지 두 눈으로 보았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면 그 화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 부디 자중하시오. 하지만 이미 승리감에 도취한 조씨 부인의 귀에는 그 충고가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내 눈이 증거고 텅 빈 방이 증거입니다. 편들 것을 편드십시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을 떠난 연화는 밤새 걷고 또 걸어 감골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달빛에 의지해 산길을 걸어온 탓에 그녀의 꽃씨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고운 비단치마는 가시덤불에 찢겨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쫓아온 사람들에게 잡혀가 관에 넘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그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을 휘감아 뼛속까지 시리게 했지만 마음속에 맺힌 억울함과 슬픔이 더 크고 차가웠기에 추위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연화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목은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흐르는 계곡물을 손으로 떠마시며 허기를 달랬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은 영락없는 거지의 꼴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서방님은 지금쯤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계실 텐데 이 못난 아내의 처지를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연화는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연화는 어느 날 하해질 역비단을 짜는 소리가
온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낯선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질 좋은 비단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비단 고을이었는데 집집마다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연화는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 아래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낯선 여인의 행색이 너무 남루하여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인파를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그 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비단을 잘 짜기로 소문난 명장 할머니였습니다. 명장 할머니는 쓰러진 연화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쯧쯧쯧 젊은 처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꼬. 다들 구경만 하지 말고 이리 좀 도와주게. 내 집으로 옮겨야겠네. 할머니는 연화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아담하고 깨끗했으며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배틀이 놓여 있어 주인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어 연화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들어가자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구가 되어서야 연화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이고 어디선가 규칙적인 배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얻어맞은 듯 쑤셔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명장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며칠을 꼬박 앓았네. 몸이 많이 상했으니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더 누워있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투에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갈 곳 없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고 곡절 없는 사람 없는 법이네. 자네 눈을 보니 죄를 지을 사람은 아닌 것 같구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테니 몸이 나을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도록 하게. 할머니의 배려에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명장 할머니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후 연화는 밥값을 하겠다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어찌나 야무진지 청소며 빨래 부엌일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연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참으로 귀한 손을 가졌구먼 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할머니가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며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기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시선을 느끼고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비단 짜는 것이 궁금하냐?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실들이 엮여서 저토록 고운천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너처럼 꼼꼼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라면 배울 수 있을 게다. 어디 한번 배워보겠느냐. 그 말은 연화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명장 할머니의 수제자가 되어 비단 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을 꼬는 것부터 시작하여 염색하는 법, 배틀을 다루는 법까지 하나하나 익혀 나갔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밤새워 연습했습니다. 그녀가 짠 비단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솜씨가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청출어람이라더니 나보다 더 훌륭한 명장이 되겠구나 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골마을의 김진사 댁은 며느리가 떠난 후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하던 일을 직접 해보려 했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집안일은 고역 중에 고역이었습니다. 밥은 타거나 서리끼 일수였고 빨래는 해도 때가 빠지지 않아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장독대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돈을 주고 하인을 들였으나 까다로운 그녀의 성미를 견디지 못하고 며칠 만에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자 조씨 부인은 뒤늦게 며느리의 빈자리를 실감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년이 집안에 저주를 퍼붓고 나간 게 분명해 라며 애꿎은 며느리 탓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반가운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김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곧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사라며 축하를 해주었지만 조씨 부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며느리의 행방을 물을 텐데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아예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여 야반도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들이 며느리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까지 해가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김선비가 금이 환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고 김선비는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탄 채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지만 대문 앞에 어머니만 나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지 않자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불효자식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헌데 연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됩니다. 아들의 물음에 조씨 부인은 준비해둔 대로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말도 마라. 네가 없는 사이에 그 흉악한 것이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도망을 쳤단다. 김선비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화가 도망을 치다니요. 그토록 착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조씨 부인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년이 내 귀한 옷가락질을 훔쳐 친정으로 빼돌리려다가 들키니까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갔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선비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도둑이라니,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라며 김선비는 며느리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은 사라졌고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롱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져보았지만 아내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편지는 어머니가 태워버렸기 때문이지요. 김선비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난 것이냐? 그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과거 급제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멀리 비단 고을의 연화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고향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오늘쯤이면 집에 도착하셨겠지요. 제가 없어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건강히 지내십시오. 저는 반드시 성공하여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달그락. 배틀 소리는 그녀의 다짐처럼 힘차게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짜이는 비단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함을 씻어내기 위한 무기이자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 위한 희망의 날개였습니다. 명장 할머니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화의 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예 한이 서린 비단이 세상에 나오는 날 거짓된 것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연화의 방에서 들려오는 배틀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도 넘는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감골 마을의 감나무들은 3번의 꽃을 피우고 3번의 붉은 열매를 맺었으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굵고 웅장해져 세월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계절은 부지런히 오고 가며 사람들의 주름살을 늘렸고 아이들은 자라나 어른이 되었지만 김진사댁의 시간만큼은 며느리가 떠난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낙엽을 몰고 다니며 주인의 쓸쓸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연화의 억울한 사연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당사자들의 가슴속에 남겨진 상처는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비단 고을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장인이 된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비단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과 은은한 기품을 자랑하여 장사꾼들 사이에서 신비의 비단이라 불리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배틀 앞에 앉아 시를 자아내며 자신의 한과 그리움을 비단 위에 수놓았습니다. 붉은 실은 피눈물이 되어 흐르고 푸른 실은 멍든 가슴이 되어 맺혔으며 흰 실은 결백한 마음이 되어 빛났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비단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진실의 기록이자 침묵의 항변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청견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다가올 복수의 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것은 다름 아닌 12폭짜리 대형 자수 병풍이었습니다. 이 병풍은 일반적인 산수화나 화조도를 수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에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 두 번째 폭에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그리고 폭이 넘어갈수록 그림은 점차 어두워지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과 홀로 쫓겨나는 여인의 뒷모습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병풍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 하나가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가락지는 마치 진짜 옥을 박아놓은 듯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화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시어머니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결정적인 증거이자 무기였습니다. 명장 할머니는 연화가 완성한 병풍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나온 이 작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것이로구나. 이 안에 담긴 너의 피 맺힌 사연을 누가 감히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제 때가 되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 너의 진실을 당당히 밝히거라. 할머니의 눈에는 제자를 향한 대견함과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 앞에 큰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비단을 만들어 세상에 보답하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을 넘어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를 내쫓고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김진사 댁 조씨 부인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없어지면 집안이 평화로워지고 아들과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 곳곳에 거미줄이 쳐지고 쥐가 들끓었으며 아끼던 장독대의 장맛은 변하여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 김선비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아들은 집안일에 무심했고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퇴청 후에도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거나 술로 밤을 지새웠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의 마음이 떠난 것이 모두 며느리 탓이라 여기며 며느리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조씨, 부인의 불안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옷가락질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매일 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혹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가락지를 이불 속에 숨겼다가 벽장에 숨겼다가 마루 밑에 묻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그녀는 영원히 도둑년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아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녀는 홀로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죄지은 자의 마음에는 편안함이 깃들 수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반듯한 관리로서 업무를 처리했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아내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바람처럼 사라진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대로 아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떠오르는 아내의 맑은 눈동자와 다정했던 목소리가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토록 심성이 고운 사람이 고작 폐물 하나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단 말인가. 아니야,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그는 퇴청길에 우연히 들른 주막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도망갈 때 빈손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훔친 물건을 가지고 갔으면 왜 팔지를 않았겠어. 김선비는 몰래 어머니의 방을 뒤져보기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조씨 부인이 워낙 철저하게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도를 넘어서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김선비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연화야 사람만 있어 다오. 내 언젠가 진실을 밝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는 달을 보며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고 그의 깊은 한숨은 밤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라에서 각 고을의 특산품을 심사하여 왕실에 진상할 물건을 뽑는 팔도 명품 대전이 열린다는 방이 붙은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김선비가 고을 원님의 명을 받아 주관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뽐내기 위해 들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골동품들이 많지 않으냐. 이것들을 내놓아 가문의 위상을 높여야겠다. 그녀는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창고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병풍과 도자기들을 꺼내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낡고 빛바랜 물건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비단 고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진실의 병풍을 출품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공개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복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명장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완성된 병풍을 꼼꼼하게 포장하여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3년 전 맨발로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한 장인이 되어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짐 보따리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어머님, 이제 곧 뵙게 되겠군요. 연화가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 땅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옛날과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는 장곳을 깊게 눌러쓰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우물가,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옛집. 기와 지붕 위로 솟아오른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연기마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대문 틈으로 마당을 엿보았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게으른 것들아, 먼지 하나 없이 다끌하지 않았느냐.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연화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더 큰 무대에서 더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막에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타지에서 오신 귀한 손님인가 봅니다. 라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병풍을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보는 자수들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생생했습니다. 특히 옷가락지 자수는 보는 이의 시선을 빨아들일 듯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온갖 귀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고을 원님과 심사위원장인 김선비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출품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음은 비단 고을에서 오신 청년 장인의 12폭 자수 병풍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2명의 장정이 끙끙대며 들고 나온 거대한 병풍이 단상 아래 놓이자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전히 장곳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선비 또한 왠지 모를 익숙한 느낌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정들이 병풍을 활짝 펼쳤습니다.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풍 속에 펼쳐진 그림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풍경과 인물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김선비는 병풍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의 집, 그림 속의 여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림 한가운데 수놓아진 옷가락지. 그것은 자신의 집과 잃어버린 아내, 그리고 사라진 가보가 틀림없었습니다. 조씨, 부인 또한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병풍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병풍 속의 그림은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내던 그 날밤의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옷가락지를 품에 안고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늙은 여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 좀 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인데. 저 옷가락지 김진사 댁에서 잃어버렸다는 그거 아니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병풍을 만든 장인은 누구인가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이거라. 연화는 천천히 장곳을 벗어내렸습니다. 3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더욱 깊어진 눈매와 단단해진 표정의 연화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 연화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김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정말 부인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김선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훔쳤다던 그 옷가락지 정말 제가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장롱 깊은 곳 붉은 비단 쌈지 안에 아직도 들어있습니까? 연화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씨 부인은 허억 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가락지를 숨겨둔 정확한 장소까지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조씨 부인에게 꽂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조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3년을 묵혀온 거짓말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 위 조씨 부인과 연화에게로 집중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연화의 당당하고도 서슬퍼런 질문에 조씨 부인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3년 전 네가 훔쳐 달아난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나를 도둑으로 몰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녀는 악을 쓰며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화장이 흉하게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몸짓은 오히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부인. 이 자리에서 말로만 다투어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님의 방에 옷가락지가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부인이 무고한 죄를 받게 되겠지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김선비의 단호한 제안에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찌 저런 흉악한 것의 말을 믿고 애미를 의심하느냐. 내 방을 뒤지겠다니 이는 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시간을 끌려 했지만 이미 의심에 싹이 튼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곳에 가락지가 없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어머님의 명예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가락지가 나온다면 어머님도 그에 합당한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비장한 각오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하인들을 시켜 어머니를 부축하게 하고 앞장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와 마을 어른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그 뒤를 따르니 마치 거대한 행렬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끌려가다시피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어쩌지를 연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오랫동안 주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집안의 황량한 풍경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발을 디딜 틈이 없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진 처마 밑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쯧쯧 며느리가 나가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선비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꾹 참고 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지럽게 널려있는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깔끔을 떨던 조씨 부인이었지만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서 방 안 또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 된다, 내 살림살이에 손대지 마라 하며 아들을 밀치려 했지만 마을 장정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김선비는 연화가 말했던 장롱 가장 깊은 곳 두꺼운 이불 사이를 더듬거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김선비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꺼내어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비단 쌈지가 들려 있었고 쌈지의 매듭을 풀자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옷가락지 한 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전 사라졌던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김선비는 가락지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찌하여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며느리가 훔쳐갔다던 가락지가 왜 어머님 이불 속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숨겼어. 전현이 꼴 보기 싫어서 내 아들을 홀리는 게 미워서 내가 그랬다. 그게 뭐 그리 큰 죄란 말이냐. 나는 오직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녀의 일그러진 외침은 방 안을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뚤어진 모정을 확인한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악행입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으셨습니까? 3년 동안 연화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옹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부인 자네가 정령 사람인가?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 이거를 어찌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고도 반성할 줄을 모르는가? 자네의 그 독한 마음보가 집안을 망치고 아들을 불효자로 만든 것임을 왜 모르는가? 박옹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독할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지.
쏟아지는 비난 속에 조 씨 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연화는 조용히 김선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시어머니에게 욕을 하거나 매질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하여 숨을 죽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 전 비 오는 날 밤 저를 내쫓으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는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왔고 진실 또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이긴 것입니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관에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감옥에 가시면 서방님의 앞길에 누가 될 것이고 집안의 명예 또한 더럽혀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집안의 모든 안살림과 권한은 제가 맡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셔서 남은 생을 참회하며 조용히 지내십시오. 그것이 어머님이 저에게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화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로서의 복수가 아니라 안방마님으로서의 질서를 바로잡는 선언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며느리의 뜻밖의 처분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 같으면 당장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집안의 어른 대접은 해주겠다는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패배의 인정이자 며느리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운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가꾸려. 조 부인 자네는 며느리에게 평생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네. 얼른 뒷방으로 들어가 자중하게. 조 씨 부인은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자신의 짐을 챙겨 뒷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분들,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헌화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은 이만 잊어주시고 앞으로 저희 부부가 다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현명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암 그래야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야. 김진사 댁 복덩이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마을에도 경사가 나겠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덕담을 건네며 집을 빠져나갔고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집안에는 김선비와 연화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어머니의 말만 믿고 당신을 찾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내가 못난 놈이오. 그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연화는 다가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다 지난 일입니다. 서방님도 효심 때문에 어쩌지 못하셨을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야속하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비단을 배웠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울지 마십시오. 연화의 위로에 김선비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을 눈물로 씻어내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주었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후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서방님, 집안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청소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연화가 움직일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있던 우울하고 음침한 기운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도 도포자락을 걷어 올리고 아내를 도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두 부부가 힘을 합치니 집안은 금세 예전의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불기가 없어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에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자 집안 전체에 훈훈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장독대에서 묵은 된장을 꺼내 찌개를 끓였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구수한 밥 냄새와 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드디어 김진사 댁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지자 연화는 작은 소반에 밥과 국을 따로 담아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있는 방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어머님, 저녁 드십시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연화는 잠시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방에서는 김선비가 밥상을 앞에 두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 앉은 저녁 밥상.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사방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김진사 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날 때 보았던 그 차갑고 서러운 달빛이 아니라 이제는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달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자도 죄인도 아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고생했다, 고생했어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의 지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어둠을 몰아내고 찾아온 아침 햇살은 마당의 감나무 가지마다 내려앉아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처마 및 둥지에 깃든 제비들도 기분 좋은 지저귀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한 옷매무새로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 발걸음에는 예전의 조심스러움 대신 안방마님으로서의 기품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김선비는 이불 속에서 아내의 부지런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멈춰있던 이 집의 시계가 비로소 다시 힘차게 그러나 아주 평온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갈하게 묻힌 나물 반찬들을 소반에 담아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어머님 아침 진지 드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안에서 작은 기침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헬쑥해진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밥상을 받아 들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란듯이 잘 살며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와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아내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이제는 벼슬길에 나가서도 오직 백성을 위하고 공명정대하게 일할 것이오. 집안에서 자네가 보여준 그 지혜와 용기를 본받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겠소. 연화는 남편의 다짐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서방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 또한 집안을 잘 건사하여 서방님이 바깥일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내조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진사 댁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후 집안은 날로 번창하였고 담장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틈틈이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짰는데 그녀가 만든 비단은 진실의 비단이라 불리며 더욱 높은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술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안악들을 불러 모아 비단 짜는 법과 술을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을 익히면 흉년이 들어도 굶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야 마을이 평안한 법이지요. 연화의 넉넉한 마음씨 덕분에 마을 전체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연화를 감골에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장독대 옆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뒷방에서 지내던 조씨 부인은 겨우내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했으나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옷을 철마다 깨끗이 지어 올리고 입맛이 없을까봐 특별히 맛있는 죽을 쑤어드리는 등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호의를 의심하고 불편해하던 조씨 부인도 변함없는 연화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며느리가 넣어준 따뜻한 화로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참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루에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조씨 부인이 쭈뼛거리며 안방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헝겊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내 젊었을 때 쓰던 골무와 바늘 쌈지다. 눈이 침침해서 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 네가 쓰려무나.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이라.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일종의 화해의 손길이자 며느리를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히 두 손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대답에 조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황급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지만 예전의 도끼는 완전히 빠져나간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관직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거만해지거나 초심을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퇴청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마당을 거닐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부부를 볼 때마다 저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어쩜 저리도 금슬이 좋을까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연화가 3년의 시련을 겪고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낸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부녀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진실한 마음과 인내가 있다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김진사댁에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태기를 보인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이 소식이 없어
내심 걱정하던 채 찾아온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선비는 뛸 듯이 기뻐하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고, 뒷방의 조씨 부인조차 소식을 듣고는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으며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어 라며 기뻐했습니다. 연화의 임신은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앙금까지 모두 씻어내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산모에게 좋은 미역이며 인거 등을 들고 와 축하해 주었고, 집안은 잔칫집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던 날,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안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죄가 많은데 이리 고운 핏줄을 보게 되다니. 고맙다 아가야. 그리고 고맙다 며느라가. 그녀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내뱉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누워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의 억울함도 지난날의 서름도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고, 연화는 아이를 업고 배틀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가 짜는 비단에는 이제 슬픔 대신 아이를 위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수놓아졌습니다. 명장 할머니도 가끔 마을에 들러 연화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너는 최고의 장인이자 최고의 어미가 되었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을 구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는 등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조씨 부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미안했다. 그리고 네가 내 며느리여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치렀고, 마을 사람들은 친딸도 저렇게는 못할 건이라며 그녀의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연화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으며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집안의 법도를 지켜나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가끔 꺼내어 보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예시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화로가 놓여 있고 김선비와 연화, 그리고 어느새 소년으로 자란 아들이 둘러앉아 군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가족들의 이야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장차 커서 어미처럼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짝으로 맞이하여라.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복이니라. 아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연화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눈 내리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년 전 눈보라를 헤치고 도망치던 그 밤이 생각났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으로 긴 겨울이었지만 결국 봄은 왔구나. 인내하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는 법이지.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흔들림 없이 굳건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감나무골의 전설이 된 연화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붉게 익은 감을 볼 때마다 김진사 댁의 지혜로운 며느리를 떠올렸고, 밤하늘의 둥근 달을 볼 때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감골마을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김진사 댁의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마을 전체를 덮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자고 눈도 그친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연화 A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모두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만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시련이 닥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히 쉴 날이 올 것입니다. 김진사 댁의 따뜻한 안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감골 마을에 늙은 감나무가 들려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연화 A씨가 맞이했던 그 찬란한 햇살처럼 여러분에게도 희망차고 맑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